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신용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잠깐 지나갔지만 영상을 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예, 머리숱이 많이 없어 보이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아이 아빠고요. 초등학교 6학년과 왼쪽에 있는 아이가 큰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3학년 아이, 두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왜 머리숱이 많이 없는지 이쯤 아시겠죠? 예.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덧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 부모님들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것저것 돌봐야 될 일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어릴 때에 비해서 더 말을 안 듣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저희 복지 선생님께서 부탁하실 때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강의가 없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셔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강의는 단순히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부모들도 부모이기 전에 개인으로서, 그쵸? 성인으로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녀들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 역시도 같은 부모 입장에서 고민하고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다 마무리할 시점에는 왜 부모를 위한 이 주제가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한테까지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내용은 하와이에 있는 카오아이 섬이라고 하는, 보이시죠?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 섬이죠. 하지만 이 연구가 시작된 1955년, 거의 뭐 70년 전에 시작된 연구죠. 이른바 종단 연구라고 해서 한 사람의 일생을 출생부터 그 사망이 이를까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는 걸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1955년도에 카오아이 섬에서 종단 연구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어떤 주제였었냐면 화면에 작은 글씨를 표시해놨는데 해당하는 1955년도에 그 전체 섬에서 태어난 전체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추적 조사하는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카오아이 섬은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섬으로서 굉장히 삶의 수준이 낮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시작할 때 하나의 가설이 뭐였냐면 이 섬에 있는 신생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불우한 성인 시절을 보낼 거라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카오아이 섬 프로젝트가 오늘날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된 이유는 바로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살기 어려운 세계 여러 소수의 지역 군데 한 군데 있다고 하고요. 833명 중에 201명이 앞서 얘기한 불우한 환경, 즉 개발이 덜 된 굉장히 삶의 질 낮은 카오아이 섬 안에서도 양 부모 중에 한 부모가 없거나 그나마 있는 부모도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마약 중독이거나 혹은 전과자이거나 여러 가지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추적한 게 201명이었습니다. 전체의 한 4분의 1이 다하죠. 근데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72명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 숫자가 뭐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이 프로젝트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특별히 부모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대체로 비슷한 유년기와 비슷한 청년기와 장년기를 살 수밖에 없을 거라 가설을 썼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설을 뒤집은 아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자녀들만큼 잘 살을 거는 혹은 그 이상의 성과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아동 숫자가 무려 3분의 1에 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연구의 후발 연구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에이미 워너 교수는 이 종단 연구에서 전혀 다른 갈래의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른바 어떤 연구냐면
왜 어떤 아이들은 똑같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보통 수준 혹은 그 이상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것이라는 연구를 시작했던 거죠. 이른바 그때 쓰였던 연구 주제가 resilience, 한국말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화면의 내용 보이시죠? 이 resilience가 얼마나 멋진 단어냐면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아마 본인들은 일정 시간의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의 삶은 원한 대로 사라진다 아니다? 그쵸?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에이미 워너 교수가 주장했던 삶의 역경이라는 자체가 일부의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을 비유하는 적절한 단어이기에 이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불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길러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경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역경은요, 순조롭지 않아 힘든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조로운 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내가 예측했던 바, 내가 계획했던 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바를 뛰어넘는 걸 순조롭지 않다라 말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을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언제까지 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직면하게 될 인생의 모든 순간을 대신해 줄 수는 없고 보호막이 되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역경이 계속해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역경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 두 장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인생의 많은 장면들은 어떤 사진과 유사한 환경이 갖춰져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아주 물살이 잔잔한 강에서 보트, 그쵸? 카누를 젓고 있는 선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급류라고 하죠. 급류 타기 사진 속에 보여지듯이 예측할 수 없는 물의 소용돌이와 물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굉장히 순발력과 그리고 강인한 힘이 요구되는 스포츠입니다.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전자의 사진과 후자의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이 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인생의 환경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쵸? 바라기는 전자의 잔잔한 강에서의 카누 경기와 같은 삶을 살길 바라시겠지만 저희 부모가 그랬듯 우리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급류 타기와 같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그쵸? 이게 화두가 될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다면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쯤에서 제가 왜 맨 처음에 이 강의 주제를 소개하면서 부모들을 위한 주제라고 말했음에도 왜 이게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 될 수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유명한 영상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왜 이게 부모를 위한 주제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위한 주제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아이 주제는 꽤 오래전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요새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전에 출연했던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들 중에서도 아이들 말마다나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의 가정을 잠시 보시고 나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성 들어와봐. 빨리. 퇴근한 아빠가 먼저 혜성이를 호출합니다. 무슨 엄마. 빨리 똑바로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다짜고짜 추궁을 시작하더니 아이가 우물쭈물하자 손부터 나갑니다. 너 울면 맞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겁먹은 혜성이를 향한 아빠의 위협적인 말투와 눈빛. 하고 있었는데 이현수 내가 좋아.
그리곤 연수에게 매심부름을 시키는데요. 엄마한테 3시간 한다고 기죽어 있는 아이에겐 알았다고? 다음으로 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왜 있냐고. 누가 엄마 때리래? 어? 서열을 중요시하는 아빠. 엄마가 너보다 밑에야? 어? 나가서 숙제. 결국 혜성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다음 지시가 떨어질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아빠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근데 아까 들어오면 다시 얘기해. 똑바로. 손가락으로 아이의 얼굴을 위협하며 혼내는 아빠. 손 내려 빨리! 혜성이도 연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안 서. 이만 이리 와. 누가 엄마 때리래? 어? 불로 세워놓고 때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빠. 혜성아. 예성. 왜 우냐고. 빨리 대답해. 왜 울어? 울지 말라며 혼내는 것도 다를 바 없는데요. 잘 보셨나요? 심란하시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방송 이후에 이 지금 남매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꽤 오래된 영상인데 하도 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해서 이 남매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 3년인가 4년쯤 뒤에 촬영을 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사이좋게 많이 회복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화면 잘 보셨죠? 제가 왜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라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지 이해하시겠나요? 맞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말로써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원 가서 단기 속성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보고 자라는 데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시 앞서 소개했던 카우아이섬 연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미 워너 교수가 그 72명의 특이한 아이들을 가정을 찾아가서 일일이 원인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왜 이 72명의 아이들은 똑같이 불우한 환경에 남다른 삶을 살까? 했더니 결론이 공통적인 딱 하나였습니다. 부모든 부모가 아닌 주위의 성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아이에 대해 전적인 지지와 존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도록 삶의 보범이 된 어른이 한 명을 있다면 그 아이들은 불우한 환경과 관계없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본래 핵심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들이 가장 욱할 때가 언제라 생각되시나요? 아이들한테 가장 무신경하고 방치하다시피 될 대로 되라지란 마음으로 혹은 욱하듯이 접근할 때가 언제라 생각되세요? 아이들이 유달리 심한 잘못이나 장난을 쳤을 때? 아닐 겁니다. 그쵸? 주로 언제죠? 피곤할 때, 녹초가 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있을 때, 이런저런 돈 문제로 신경 쓸 게 많을 때, 꼬투리만 잡히면 욱하는 게 참지 어려울 정도로 다가오는 걸 느낄 겁니다. 제가 회복 탄력성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서두에 설명한 동시에 왜 이게 부모들을 위한 주제인지 이제 이해하셨나요? 즉, 아이들에게 있어서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회복 탄력성은 부모들이 먼저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부모 스스로가 갖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어려움이 없는 삶을 만드는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역경의 연속인 삶 속에서 부모들이 먼저 그런 어두운 곳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가져갈 수 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준비했다고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좀 관심이 생기셨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굉장히 중요한 자녀의 자질은 부모로부터 유전된다고 보셔도 거의 무방할 겁니다. 하지만 그 유전은 결국 부모가 먼저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유지하는 것,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욱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아이에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성숙한 부모로서 반응해준 모습 자체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똑같이 감정적인 흥분 상태나 어려움이 온 상황에서도 그들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성숙한 청소년, 청년의 모습으로
자라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할 때, 즉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삶에 반응할 때 긍정 정서를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바바라 프레딕스라는 긍정의 정서를 연구했던 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 이제 대상자들을 모집했잖아요. 그럼 딱 앉혀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0분 뒤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200명의 청중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딱 선포한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업 강사지만 지금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저도 쭈삣쭈삣 하거든요. 하물며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도 못했었고 자주 경험을 보지 못한 일반인들한테 생면부지의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라는 건 굉장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바바라 교수가 의도했던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4가지 종류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뭘 연구를 했냐? 어떤 종류의 영상을 본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빠르게 줄여나가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흥미롭죠? 자, 그럼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영상, 평화로운 영상, 스크린 세이버 아시죠? 컴퓨터 쓸 때 한동안 안 쓰면 이렇게 막 공 같은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의미가 없는 그냥 이미지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아예 슬프디 슬픈 장례식 영상, 이 4가지 종류의 영상을 구분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본인들은 잠깐 이 영상 스탑하시고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끝난 다음에 이 A, B, C, D 중에서 어떤 순서대로 스트레스가 빨리 해소될 것 같았는지 잠깐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생각해보셨나요?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검은색 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기까지의 소요된 시간입니다. 잘 보시면 순서가 보이시죠? 평화로운 영상, 물 흘러가는 소리, 새소리 같은 영상, 그 다음이 바로 즐거운 영상이었고요. 세 번째가 무의미한 영상이었고요. 가장 스트레스 해소가 늦은, 그쵸? 느렸던 영상이 슬픈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주제를 연결시킬 수 있으시겠죠? 앞서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에 긍정 정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슬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마냥 좋다면 정상이 아닌 거죠. 이 말은 조증 환자예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땐 짜증이나 고민이나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회복하는 탄력성 높은 까닭은 뭐죠? 긍정 정서가 그 안에 잔뜩 쌓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부정 정서가 닥친다 하더라도 빠르게 그걸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긍정 정서 자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다들 통장 갖고 계시죠?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경조사라든가, 그쵸? 또 역시나 예측하지 못한 차량의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권이 있을 때마다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 잔고가 0이 안 되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되죠? 그쵸? 잔고를 넉넉하게 관리하면 심지어 보험 같은 것들을 들어놓으면서 특정 지출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예산에 마이너스를 경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필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들을 연이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그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역경보다 더 많은 수준의 긍정 정서를 쌓아놓고 있으면,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으면 똑같은 역경 속에서도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곧 부모로부터 자녀로 흘러가는 건데, 부모가 갖는 회복 탄력성은 평소에 긍정 정서라는 자본을 얼마나 많이 꾸준하게 쌓아놓느냐에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긍정 정서라는 게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줄이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성과나 수익과 같은 실제적인 결과물의 변화도 가까우니 제가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대학생 때 자료니까 벌써 거의 2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 교수라는 이 주연구자가 이른바 긍정심리학이라는 건강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환자를 정상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심리학의 대가로 불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조사한 게 뭐냐? 긍정 정서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그랬을 때 생산성 보이시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첫 해 동안 29%, 두 번째는 무려 130%나 부정성 높은 사람보다 생산성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37% 높은 거죠. 게다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재직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이 어딜까요? 그렇죠. 집보다는 일하는 직장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재직률이 더 길다는 거, 즉 오래 버텼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꾹 참았다는 의미 되겠지만 이걸 일반화시킨다면 그쵸? 더 잘 버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치를. 보이시죠? 67과 33, 74와 26 거의 2배씩 차이가 나죠. 즉 굿, 배드라고 하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간의 상대를 비교해 봤을 때 긍정정서 높은 사람들이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더 힘든 상황, 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고도의 스트레스에서 잘 버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자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자료 조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행복 수준, 긍정 정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가지고 직장에서 목표, 즉 성과를 달성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왼쪽 보이시죠? 그렇죠? 그랬을 때 행복 지수 상위 10%, 즉 긍정 정서 높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한 비율이 60%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한 5%밖에 안 되죠. 반대로 보세요. 하위 10%, 즉 부정정서 높은 사람은요, 무려 73%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재직률과 비슷한 거죠. 이직 기회, 회사를 옮기고 싶으세요? 물어봤을 때 마찬가지로 긍정정서 높은 상위 10%는요, 55%가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족한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보이시죠? 무려 78.9%, 80% 극복한 사람들이 틈만 나면 이직할 기회를 찾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서양 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똑같이 생산성이라는 성과와 재직률이라고 하는 직업 만족도 두 개를 관통하는 공통된 키워드는 나에게 얼만큼의 긍정 정서가 쌓여 있느냐, 혹은 내가 어떻게 긍정 정서를 관리하고 있느냐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쯤에서 그렇다면 이 긍정 정서를 유발하는 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긍정 심리를 내가 더 잘 관리하려면 어떤 요소를 관리하면 좋을지 제가 3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죠? 50, 40, 10 더하면 얼마가 되죠? 100이 되죠. 즉 뭐냐? 50%, 40%, 10%의 비율로 저희의 행복감, 즉 긍정정서에 영향을 준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유전자,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고요. 마지막은 개개인의 의도적인 노력에 포함됩니다. 자,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잠시 화면을 멈춘 다음에 이 3가지가 개개인의 행복감에 각각 50%, 40%, 10% 중에서 몇 프로의 영향력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준비되셨죠? 가장 많은 영향은 어떤 요소가 미칠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죠. 대부분 외부적 환경을 많이 고르시거든요. 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타고난 유전자입니다. 저도 이 연구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의외로 타고날 때부터 특별히 더 낙관적인 사람,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요. 더 비관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희망이 하나 있죠. 이 연구를 시작했던 소니아 루버모스키 교수가 말한 건 이겁니다. 의외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만 그 환경보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관점이 더 4배나 중요하다는 게 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유전자가 50%나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겁니다. 똑같이 일반 아이들보다 우울감 높았던 쌍둥이 연구였는데 행복한 가정, 즉 긍정 정서가 가득했던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행복감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도 높았을까요? 회복, 탄력성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겠죠. 무슨 얘기냐? 타고난 유전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후천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감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긍정 정서 혹은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었다면
그런 환경을 부모가 제시해준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말이 되는지, 왜 로또 맞으면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혹은 더 비싼 집으로 이사 가면 충분히 만족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지 않은지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정을 보고서 금은동 메달이 누구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금은 누군지 아시겠죠? 자랑스러운 우리 김연아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은메달은 누굴까요? 왼쪽일까 오른쪽일까요? 표정만 봐서는 오른쪽일 것 같죠? 정답은 왼쪽에 아사다 마오이고요. 가장 오른쪽에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선수가 동메달리스트입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펜싱의 박상현 선수이죠? 더 극적이지 않나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더 은메달리스트처럼 보이시나요? 오른쪽으로 보이시죠? 하지만 들고 있는 색깔 보이세요? 왼쪽이 은메달리스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메달리스트 중에서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무려 2점 정도가 10점 만점 기준입니다. 무려 2점 정도가 만족감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그쵸? 맞습니다. 동메달리스트는 아차하면 4위에 그칠 뻔했는데 동메달을 획득한 것에 대한 기쁨으로 행복감 더 느끼고요.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은메달에 그친 것 때문에 더 아쉬움이 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이나 얻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잃은 것,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따라서 인간의 행복감, 즉 긍정 정서는 다른 것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왜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보다 더 우리의 의도적인 행동, 즉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이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도 이쯤 되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긍정 정서를 유발하기 위한 실제 노력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력하는 것만이 긍정 정서를 높이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 실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만족감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자, 무엇이냐? 본인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소소하지만 일상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 신입사원들,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와요. 보이시죠? 주말마다 공원 산책하기, 분기마다 1박 2일, 뭐 멀지 않아도 여행하기, 캠핑 가기, 혹은 조조 영화 혼자 보고 오기, 아니면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서 맥주 한잔 하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보이시죠? 특별히 많은 돈이라든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요. 소소하게 일상 중에서 반복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이 활동을 하고 났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채워넣을 수 있다는 것, 즉 행복 잔고를 키울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정리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자신이 즐거울 수 있는 요소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뭘까요? 그쵸? 의도적으로 어렵지 않은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자주 혹은 시간을 내서라도 반복적으로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정 수준 이상의 행복지수, 긍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꽤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들, 즉 자녀들에게 장기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영상 잠시 멈추시고 나에게는 어떤 소소한 활동들이 있을지 긍정정서 높이는 활동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멈추시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한번 작성해 보셨나요? 그리고 해봤다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자주, 지금 즉시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1, 2, 3, 4 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는 분들은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한 10개까지 괜찮을 것 같고요. 녹록지 않은 분들은 한 3개만 갖고도 너무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일주일에 어떤 것들을 몇 번씩 할 수 있을지 한번 빈도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실제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나의 행복감을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때때로 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 교육을 하게 되면 아버님들보다는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끝날 때 말하는데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욱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참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려면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본인을 위로하고 본인의 행복감을 채워주는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때만큼 돈도 아끼지 말고 시간도 아끼지 말고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잠시 내려놓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하루 정도 설거지 안 하면 어때요? 온전히 그 시간 동안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고 집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그렇게 이뻐 보일 겁니다. 원리는 너무 잘 아시겠죠? 부모가 먼저 행복하면 그 행복함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고요. 그렇게 아이를 대하면 아이는 행복감이 부모로부터 전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행복감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아시죠? 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절제가 되고 자제가 되실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잔잔히 훈육할 수 있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럼 아이도 알겠죠? 보통 때 같으면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고 매를 들거나 욕해야 되는데 너무나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뭘 배울까요? 아이 스스로도 참지 못하고 떼쓴 아이가 조금씩 아빠, 엄마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에요. 욱하는 부모, 참지 못하는 아이. 다시 말하지만 참지 못하는 아이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꼭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 있죠? 높아심에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거 업리스트, 나를 풍선에 태워서 하늘 높이 끌어올리는 제목이 붙여있는 활동을 적어온다 하더라도 실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사소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긍정 정서를 높이는 활동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활동. 자, 일단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나라의 단어들이 보이시죠? 자, 이런 퀴즈를 낼게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외국어를 배울 때 꼭 배워줄 3마디 외국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그쵸? 안녕하세요. 뭐 시간대별로 아침이다, 굿모닝, 저녁 인사, 굿애프터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뭘까요? 그쵸?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죠? 그라시에, 땡큐, 씨에시 막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얼마예요? 아닙니다. 정답은 깎아주세요입니다. 그쵸?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 인사만큼이나 대부분의 외국인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입니다. 왜인 줄 아시겠죠? 감사를 표현하는 일만큼 인류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당연하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렸을까요? 맞습니다. 긍정정서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앞서 업리스트, 즉 긍정정서 유발 활동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저는 반신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는 땀 흘리는 걸 싫어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즉 나에게는 긍정정서를 유발하는 활동이어서 부부가 같이 하고 싶어도 아내가 싫으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감사라는 활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긍정정서가 올라가는 일반화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한다면 더 효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면을 잘 보세요. 감사의 과학적 효능, 즉 논문을 입증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세요. 정신건강, 그리고 신체건강, 잠도 잘 옵니다. 심지어는 자아 존중감이 올라가고요. 스트레스, 말씀드렸죠? 부정정서가 다운됩니다. 그리고 실제 성과가 잘 나고요. 흔히 말하는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감사를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논문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 검은색 지수가 올라가는 게 실제 우리가 감사가 올라가는 걸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울감 마찬가지죠. 반대로 줄어드는 게 하는 건데 5가지 뭐 감사 방문, 최고의 순간 떠올리기, 대표 광점 활용하기, 뭐 대표 광점을 발견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을 찾기 활동이 행복도는 점점 올려가고 그렇죠? 이 매주 한 주마다 측정했을 때 그리고 반대로 우울감은 계속 줄여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만큼 일반적이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면 감사의 원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감사를 잘 보세요. 두 가지로 감사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를 표현할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감사의 전제가 뭐냐? 고마움을 느끼는 게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마움을 느끼고 비로소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게 이 감사의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thank you에서 thank you가 그 그리스어인 파크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를 하는데 이 파크가 무슨 뜻이냐?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한자와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고마움을 표현하기 전에는 고마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느낀다는 게 뭐다? 단순한 필링이 아니라 그쵸?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해봐야 선생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여러 가지 고마움들을 생각해야만 고마움이 느껴지고 그 고마움을 표현해서 상대방이 고마움을 전달받은 상태. 좀 복잡하죠. 하지만 이 전체가 바로 하나의 감사라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왜 외국어를 배울 때 감사 표현이 들어가는지. 고마움을 느낀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고마움을 전달받으려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내가 고마움을 먼저 진심이 생겨야 되는 그런 뭐가 필요하다? 실제로 고맙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고마움을 느끼려면 어떻게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엘리노어 루즈벨트의 아내였죠. 미국인한테 가장 존경받는 그렇죠? 대통령의 영부인이 유명한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비난을 무시할 수만 있다면 고통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본인이 행복하게 선택한다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분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회복 탄력성을 잘 양육한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인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 강영호 박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그쵸? 맹인, 시각장애인 박사님이자 미국에서 차관부까지 올라간 가장 높은 공직자 중에 한 명이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박사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공적인 만족할 만한 삶을 사시게 됐나 질문한다 하더랍니다. 그 전화성을 했던 인터뷰였는데 그래서 이 강 박사님 바로 말씀을 바꿨대요. 죄송하지만 기자님 저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장애 덕분에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라고. 언뜻 들으면 되게 인위적이고 좀 조작적인 말씀 들리시죠? 인터뷰리한 말. 근데 실제로 이 책 제목 보이시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꼭 한번 이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국인이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이 녹화 시간 때문에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말도 안 되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축구 차다가 이제 골키퍼를 보는데 누군가 슛을 때렸대요. 예. 그때 살짝 아마 축구공이 눈을 지나갔나 봐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 망막이 손상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외동아들 누나와 여동생 외동아들이 아니네요. 장남이었는데 바로 위에 누나가 있었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어머니가 2년 동안 그 장남이니까 옛날이긴 하지만 집안 전세를 다 팔아서라도 계속 치료를 다녔대요. 근데 결과는 뭐냐? 2년 뒤인 중학생 때 100% 실명되는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답니다. 근데 얼마나 불우하냐면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는 날 8시간 뒤인가 이 어머니가 그 충격을 받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지 하루가 채 되기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겪은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일을 겪고는 이제 집안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던 누나가 구로에 있던 한 섬유 공부하던 누나였는데 어쩔 수 없이 동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섬유 공장에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1년도 채 되기 전에 과로로 숨져요. 1년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는 시력을 잃고 누나가 사망하게 된 일을 겪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시각장애인이라는 편견 속에서
그것을 다 뚫고 일어나면서 대학에 합격하게 되고 차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박사가 되고 차관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분은 진심을 말하더라고요. 늘 그렇게 자기의 오는 역경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역경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을 왜 드렸냐? 이분의 아들들이 탁월합니다. 지금 영상 보는 분이 이 아들도 박사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큰아들이 저보다 한두 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저보다 어리고요.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큰아들은 안과 의사인데 미국 워싱턴 주의 협회장입니다. 30대 때 보이시죠? 워싱턴 안과 협회장 선출이 돼요. 동생은 더 대단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사 안 나오는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차세대 정치 지도자 신에 10명인가 20명이 들어가요. 아시아계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명문대 출신입니다. 한쪽이 하버드, 아마 한쪽이 예일일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아들이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적더라고요. 왜 미국 대학들은 쓸 때 에세이를 쓰잖아요. 자기소개서 비슷하게. 근데 이렇게 쓴답니다. 저는 어릴 때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이 막 아빠하고 자전거 타기 놀이하고 아빠하고 야구했던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했대요. 하루는 이분이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겁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 집에 왔더니 아이가 울면서 오더래요. 그러면서 일기를 딱 쓴 거를 엄마한테 주고 나가는데 그 아내가 읽어주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나는 자전거 타기도 할 수 없고 야구 놀이도 할 수 없는 아빠보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눈을 뜨는 아빠를 갖고 싶다고 썼다는 걸 본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부모로서 자괴감 느껴지잖아요. 그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시 또 운명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딱 그 글을 듣자마자 이제부터 이 아이에게 내가 갖고 있던 이 관점을 교육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아들이 나중에 그 하버드 에세이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대요. 나는 함께 야구도 해줄 수 없고 자전거를 가르쳐 줄 수도 없지만 불을 끄고도 잠자리에 든 내 옆에서 점자책을 읽어줄 수 있었던 아버지 때문에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고 그 아버지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어서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어서 다른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책 읽어주는 아버지를 감사하는 아들. 상상이 되세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아주 작을지 모르지만 그런 여건들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들을 디딤돌 삼아 성장하는 부모처럼 아이들에게 똑같은 크기 역경이 왔을 때 회복 탄력성을 역경 속에서도 긍정 정서의 잔고를 유지하면서 더 멋진 삶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 때문에도 머리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한 가지겠죠? 아이로 인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되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저희로 인해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역경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자신을 돌보는 노력의 말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지원이고 가장 좋은 안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시간 이 영상을 통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